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결혼해 남편과 딸아이 하나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딸아이와 저 이렇게 두 식구가 함께 살고 있네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엄청나게 이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친구 중에서는 가장 이른 나이이긴 했어요. 24세 했거든요. 공부를 그다지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대를 나와 일찍 취업했습니다. 물론 그다지 좋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어요. 당시에 31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의 정직원이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 그 회사에서는 그런대로 엘리트 대접을 받으며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에게는 그런 남편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기억이 있네요. 남편은 저와는 달리 집안이 중상층 정도는 되었어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조금 못 사는 편에 속했거든요. 아버지는 공장을 다니셨고 엄마는 집에서 부업을 하는 그 정도 말입니다. 밥을 굽는다든지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늘 돈에 쪼달리듯 살아갔고 어딘가 늘 부족한 그런 집이었어요. 반면 저희 시댁은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비싸다는 아파트에 시아버지도 대기업을 다니셨고 시어머니도 오랜 시간 직장을 다니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집의 외동아들이었고요. 대단히 잘 살거나 대단히 무언가가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제 눈에는 충분히 잘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딱히 부족함이 없는 삶, 돈이든 뭐든 무언가에 쫓기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제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마음도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기는 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을 한 게 아니기는 하죠. 그래도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면 결혼까지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이 7살이 차이가 나고 제가 훨씬 어리니 그게 무기가 되어서 이 정도의 조건 차이는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너는 어디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왔니? 여자 보는 눈은 네 아빠를 안 닮고 네 할아버지를 닮았어. 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로서니 처음 보는 사람을 눈앞에 앉혀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숙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참 많이 좋아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믿지만요. 나는 이런 얘 며느리로 못 본다. 그러면 저는 평생 혼자 살겠네요. 이 자식이? 당시에 남편 나이가 30이 넘었었고 솔직히 나이로 보면 결혼이 급한 건 남편이지 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저 아니면 평생 혼자 살 거라는데 어떡해요. 허락할 수밖에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때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할 말을 단호하게 제대로 했던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었거든요. 그때 의심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사람을 참 쉽게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으니 더 그랬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마냥 좋아하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아직 애가 어린데 너무 빨리 보내는 건 아닌지. 제가 결혼을 너무 일찍 하는 것 같다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를 때 섣부른 선택을 하는 건 아닌지 몹시 염려하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제가 도피처로 결혼을 일찍 하기로 한 것 같은 게 마음에 너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나 저도 그런 경우일까 봐 걱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엄마가 그때 한 걱정이 다 들어맞기는 했어요. 역시 엄마는 엄마인가 봅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평생 은진이만 보면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엄마는 끝까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썩 믿어하지는 않으셨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시더군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게 꼭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이죠. 엄마는 늘 아버지랑 결혼을 한 걸 후회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남편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 사내라면 이런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하지.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우리 딸을 맡길 수 있을 것 같네. 둘이 아주 죽이 잘 맞는다고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싫어했거든요. 가부장적이고 가족들을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쯤으로 아는 그 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뭐 그러니까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거겠지만요. 당시에 이런 사람이는 걸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시어머니는 엄청나게 반대하시던 태도와는 달리 막상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골지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한 가지 저도 걱정하고 엄마도 걱정한 조건을 하나 거시기는 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애들을 데리고 사는 게 어떨까 합니다만. 네? 지금 당장 분가를 시키는 것보다 우리 애도 조금 더 돈을 모으고 또 며느리랑도 친해질 수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남편의 직장이자 제 직장이었던 그곳이 월급이 많은 회사도 아니었던 데다가 남편이 돈을 막 모으는 타입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돈을 보태줘야지만 분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일단은 당장 자신들도 그 정도의 여유는 없으니 데리고 있으면서 상황을 좀 보다가 남편이 돈을 모으고 또 자신들이 조금 더 보탤 수 있을 때 나가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한 겁니다. 걱정 마세요. 2년 안에 나올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제가 싫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는 정말 싫어라 하셨지만 뭐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 어쩔 수 없기도 했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못 배워먹은 애들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너같이 무식한 엄마 밑에서 태어날 애가 불쌍해서라도 내가 너 끼고 살아야겠다. 폭력에 가까운 폭언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어요. 그거 아세요? 처음에야 그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라도 있지. 그게 반복이 되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그만큼 모자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고는 결국에 세뇌당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내가 정말 모자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 라고 생각하던 순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아, 내가 정말로 모자라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구나. 정말로 시어머니나 남편이 아니었으면 나는 시집도 못 가고 구제불능으로 살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늘 제 편이 되어줄 것 같던 남편도 어느 순간 변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네가 뭐가 힘들어. 집에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하면서. 내가 무슨 놀기만 해. 살림하는데. 살림이 일이야?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마저도 어머니랑 같이 하잖아. 너같이 팔자편한 옆에 애가 어디 있다고 힘들대? 결혼이 3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까지 굴었던 남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구박하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남편만 남았을 뿐 말이죠. 그리고 제가 딸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구박과 폭언들이 날로 더 심해졌어요. 우리 집같이 손이 귀한 집에서 재수없게 첫째부터 딸을 낳아? 너는 정말로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고 예쁜 짓이라고는 단 하나도 안 하는구나. 어? 죄송합니다. 그놈의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내가 허락할 때까지 입도 뻥긋하지 마. 알겠어? 네. 뻥긋하지 말라고! 이렇게 글로 쓰면서 다시 떠올리니 제가 정말이지 굉장한 시집살이를 하기는 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그렇죠?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듣고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건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뭘 몰랐으니 할 수 있었지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
더 나아.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제가 둘째를 낳기를 바라셨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뜻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게다가 당시에 제 나이가 28, 남편이 35이었거든요. 임신이 안 된다면 저보다 남편이 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 가서 같이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을 하시더군요. 지금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네 말이 그 말이잖아. 같이 검사를 받아보는 게 더 좋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요. 됐다. 임신이 안 되는 건 여자 문제일 확률이 더 커.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네 문제니까 네가 더 노력을 해라. 어디서 남자한테 산부인과를 가자는 이야기를 해? 저는 몇 번을 검사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 다 들은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우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남편에게 넌지시 병원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간 병원에서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 나이가 아니기는 해도 임신이 안 될 나이는 아닌데 지금 정자의 움직임을 보면 또래 다른 남성분들에 비해 숫자도 활동력도 상당히 적고 약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남편은 어딘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첫째인 딸도 그래서 3년이나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때도 임신이 늦게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저만 늘 엄청난 소리를 들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달했어요. 뭐라고? 아휴, 그럴 리가? 사실 시어머니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남편 하나만 가진 거였거든요. 아마 시아버지도 비슷한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속으로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티를 내지 않으셨죠. 그게 뭐든 제 탓을 했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게, 첫째는 아들을 낳았어야지. 그러면 둘을 못 낳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잖아. 왜 딸을 낳아서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더 이상 애를 못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 있는 자식이 딸이라니. 이제는 그렇게 제 탓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저와 남편은 시험관 시술을 몇 번 받았지만 아이가 쉽사리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몸이 많이 망가지기는 했어도 그때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저와 제 남편이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폭언과 괴롭힘이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 저에게 딸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그 집을 뛰쳐나오거나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심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은 게 어디서 앉아서 밥을 먹어? 아들도 못 낳은 게 지금 잠이 오니? 이런 먹고 자는 문제로도 시비를 걸고 괴롭히기 시작하니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왜 절대로 이런 걸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의 것들이 바로 먹고 자는 문제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그런 것에서도 거리낌이라고는 없으셨습니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이 집을 나가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그날을 꿈꾸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학대했다는 증거 같은 것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즈음에 또 이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요즘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회사 일이 많다고 했잖아. 내가 그 회사를 몰라? 그 회사는 이렇게 사람 오래 잡아두는 회사인 거 나도 잘 알아. 저도 결혼 전에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늘어놓으며 이상한 말들을 해대더라고요. 그러다가 논리적으로 막히면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집안이라는 여자가 남자 밖에서 하는 일을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너무 꺼림칙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자던 날 남편의 지문으로 휴대폰 잠금 장치를 풀고 그 안의 내용들을 확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났더군요. 그때 제 나이가 30을 넘어서고 있었고 남편은 40이 다 되어가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여자랑 바람이 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회사의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정직원은 아니고 계약직 직원 말이죠. 그 여자와 주고받은 카톡의 내용들을 보면서 분노보다는 슬픔의 감정이 먼저 저를 덮쳤던 것 같아요. 그 여자에게 하는 모든 말이 남편이 과거에 저에게 했던 말들과 거의 비슷했거든요. 너의 힘듦을 알고 나는 그것까지 다 포용해서 너를 사랑하고 뭐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젊고 아름답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홀대하나 하는 생각이 여자로서 비참한 기분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남편이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아무리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해도 이렇게 너무 후줄근하게 있는 건 아니지 않아? 어디 나갈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 차려입고 화장하고 그러고 있어야 해? 왜? 내가 보잖아. 나는 아직 내 아내가 예뻤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아침 차려야 하는데. 아이고 됐다 됐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니? 아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제 생각인데 남편은 이미 그때부터 그 바람난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저랑 비교했던 거죠. 그 여자는 예쁘게 하고 회사에 출퇴근하는데 저는 아줌마가 되어서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서러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분가시켜준다던 그 인연은 이제 훨씬 지나다 못해 그 말은 언제 있었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제가 관련 이야기만 꺼내면 돈도 없고 돈도 못 벌어오는 년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속표해서 좋겠다고 막말이나 듣고 살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온갖 잡다한 일과 폭언과 괴롭힘을 받으며 시집살이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그쯤에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살 의미도 왜 이러고 사는지도 말입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 있는 그 바람의 증거들을 제 휴대폰으로 옮긴 다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이 집을 나갈 수 있을지 궁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가서 딸아이와 둘이 함께 살 엄두가 나지 않았고 게다가 저는 그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그냥 그 집을 순순히 나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강남 아파트 청약 당첨됐어요. 뭐? 그게 정말이냐?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런 복이. 남편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넣었는데 당첨이 된 겁니다. 그 아파트는 저도 알고 있는 아파트였어요. 당첨만 되면 로또나 다름없다고 주변에서도 너도 나도 넣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쯤에는 이미 어떤 이유가 있던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굳게 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군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전셋집 정도는 내가 마련해 줄 테니 갈라서거라. 굉장히 선심 쓰는 듯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과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말이죠. 아마 시어머니의 생각에는 시험관을 받으려고 해도 나이가 많은 저보다는 어린 여자가 낫겠다고 생각했을 거고 또 저와는 이미 너무 어그러지시고 미워하는 마음도 크고 하니 더 이상 꼴 보기 싫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양심이 없더군요. 시어머니가 챙겨준다고 말하던 그 전셋집은 11평의 작은 1.5룸이었고 전세가 기준 1억이 조금 넘는 집이었어요. 동네도 좋지 않았고 말이죠. 싫은데요? 시어머니는 꽤 놀란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만큼 저에게 굉장히 많이 챙겨주는 거라 생각했을 거고 또 평소에 고분고분 말을 다 듣는 사람이었으니 이번에도 조용히 받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싫다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죠. 뭐라고 했냐? 너 방금 싫다고 했냐? 네, 싫다고 했어요. 아니, 너 같은 애한테 이 정도나 준다고 하면 감지덕지하고 받아서 나갈 것이지.
지금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애비 바람난 거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 증거도 있고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딱 다물더군요. 정말로 그동안 저를 바보 등신 머저리 취급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하나도 못한 듯 보였어요. 그게 뭐?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바람도 나고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저 소송할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리고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막말하신 거, 괴롭히신 거, 그런 것도 저한테 이미 다 증거 있어요. 제가 그동안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 거로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외부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밖에 나가는 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하고 사람 좋은 시어머니 행세를 했고 말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나 시어머니의 지인들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집에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걸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게냐?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 그게 협박이라고 느끼시는 거면 어머님도 저한테 잘못하셨다는 걸 아시는 거네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반박은 하지 못하고 이년이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기만 하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 몇 개가 녹음된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새삼스럽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가 느끼기에도 새삼스러웠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폭언할 때는 몰라도 그 폭언을 하는 자신의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말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표정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달라는 대로 주겠구나. 아니면 혹은 본인이 맡고 싶은 만큼 큰 금액을 나에게 주겠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5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바람과 그리고 본인이 폭언했던 그 녹음본을 영원히 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5억이나 되는 돈을 주겠다 이야기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그래. 그리고 이제는 더 싫다. 이렇게 음흉하게 뒤에서 남의 흠이나 잡는 아이라는 걸 알았으니 네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싫어서 온몸이 떨려.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안 사셨으면 됐잖아요. 나는 네가 처음부터 싫었어. 네 년이 강남 아파트에 편하게 사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죽어도 못 보니까 이 돈 들고 썩 꺼져. 그리고 내 눈앞에, 내 아들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알겠냐? 시어머니와 제가 그렇게 이 결혼을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치졸하죠? 그래도 거의 8년을 한 집에서 부부로 살았는데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그저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자신의 엄마 뒤에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었죠. 새삼 내가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니 하는 큰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도 모든 과거를 후회하지는 않으려고요. 어쨌든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외도도 시어머니 학대도 그 어디에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5억을 받아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8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갖은 학대를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산 대가로 누군가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들에게 상담 받아봐도 소송으로는 그만큼 큰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했고 제 분풀이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봐도 그 시절에 제가 괴롭힘 당했던 일들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라 고통스러운데 복수고 나발이고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호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심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난다는 마음으로 신나서 도장을 찍어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흘러갔거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뭐 저렇게 되냐 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받은 5억으로 집부터 계약했습니다.
전셋집을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뭐 마음의 안정을 위해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조금 한적하다 는 곳으로 이사를 알아보고 3억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딸아이와 둘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을 얻었습니다. 친정집 주변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이사를 하자마자 운이 좋게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던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잠시 엄마한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맡기는 걸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엄마 손을 조금 떠나도 되는 때이기도 했고 또 아이가 외할머니를 무척이나 좋아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니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더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시받지 않아도 되는 것, 폭언과 괴롭힘 등등으로부터 해방된 삶이 얼마나 안락하고 편한지를 느끼며 매일을 감사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떵떵거리고 살든 말든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무척이나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옥보라는 건 있고 천벌이라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그들의 소식은 저로서도 놀랄 만큼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 우선 남편이 만났다던 그 여자 말입니다. 20대고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녔던 계약직 상간녀요.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려고 시어머니가 이거저거 알아보던 중에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게 들통이 나자마자 잠적을 해버렸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사기를 당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바로 그 아파트 청약이었어요. 그거 거짓말이래. 청약이 된 게 거짓말이라고? 오, 그 여자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청약 신청했다 하면서 돈 뜯어가고 당첨됐다는 것도 어디서 합성해서 보여주고는 또 돈을 뜯어갔다던데? 청약된 것도 애초에 거짓말이고 없던 일이래. 뭐? 그리고 그걸로 뜯긴 돈이 5억이 넘는다던데? 사람이 멍청해도 정도가 있지 여자의 눈이 멀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누가 봐도 허술한 사기 수법인데 그냥 넘어간 겁니다. 여자가 자신이 대신 신청해주겠다는 말에 남편이 돈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당첨이 됐다며 합성한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걸 덜컥 믿어버린 거고 말이죠. 그리고 잔금까지 그 여자한테 다 줬다더군요. 그렇게 사기를 당한 게 총 5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준 돈까지 합치면 시댁은 하루아침에 10억이라는 돈을 날린 겁니다. 그 집이 그렇게까지 부자도 아닌데 그 정도의 금액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가 자기 집 어른들을 계속 안 보여주려고 하고 또 말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니까 너희 전 시어머니가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서 알아봤나 보더라고. 그래서 알게 됐대. 사기꾼이라는 걸? 그런 작은 회사들만 돌아다니면서 유부남 깨어내서 돈 뜯어내고 한 적이 이미 몇 번 있어서 고소도 당하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었나 봐. 너희 시어머니가 뒷목 잡고 난리치는 거 보고 그랬다더라. 뭐라고? 당신 아들 주제를 좀 보라고. 저런 남자를 나 같은 어리고 예쁜 여자가 좋다고 하면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사기도 당신들 같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라고.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그리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볼 게 뭐가 있어서 미래가 창창해 보이는 어린 여자가 남편을 좋다고 그러는 건지 말입니다. 저는 그냥 눈에 뭐가 씌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역시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이상하게 맞는 것 같아요. 지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남편 완전히 정신을 놓았나 보더라고. 회사에서 멍하니 앉아서 아무 일도 못해서 윗사람들에게 불려가고 또 임원한테 왜 그런 여자를 뽑았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회사가 뒤집혔었다고요. 그 말이 웃기기는 했습니다. 지가 그런 여자한테 넘어가서 바람 피워놓고 그런 여자를 뽑은 회사 탓은 왜 해? 하여간 그 집 식구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정말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한다니까. 남 탓 안 해야 할 일도.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서 회사도 잘리기 직전이래. 정말? 아예 부서 이동을 시켰는데 거기가 하루 종일 일도 없고 책상도 없고 뭐 그렇다더라. 그냥 그만두라고 위에서 압박하는 거지 뭐. 그 치욕을 겪으면서 어떻게 회사를 계속 다니냐? 게다가 너희 남편 자존심도 세다며. 네,
저희 남편은 꼴에 자존심이 무척이나 센 사람이었거든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가오가 죽는 게 싫다며 매번 부부동반 모임에도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집 아내들은 관리도 잘해서 예쁘고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아는 남편은 본인이 회사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고 나올 게 뻔한 사람이기는 했어요. 그 회사를 나와서 그 나이에 다시 어디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냉정한 현실 파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가 저를 학대했다는 것도 동네 파다하게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로 소문을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났나 했는데 사실은 동네 사람들도 은연중에 다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딘가 늘 기가 죽어있는 제 모습과 간간히 집안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 같은 거로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아이가 당시에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께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참 많이 아팠던 게 기억이 나네요. 글쎄, 미나가 자기 할머니가 맨날 자기 엄마 아야하게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거 아무래도 미나 어머님이 시어머님께 학대당한다는 말 같죠? 어딘가 늘 기가 죽어 보이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다녔던 제 태도에 그 소문이 더해져 동네 아줌마들 중심으로 그 소문이 빠르게 더 살이 붙어져서 퍼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혼을 하자 그 소문은 더더욱 크게 퍼졌고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그 소문은 더더욱 신빙성이 생겼고 말입니다. 제가 딱히 복수를 하지 않아도 딱히 무언가를 손쓰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인간들은 되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제일 두려워하던 평판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겼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그렇게 사죽을 못 쓰던 돈까지 10억이나 날렸잖아요. 저한테 5억, 그리고 그 사기꾼 상간녀한테 5억 말이죠. 한동안은 시어머니도 남편도 정신이 나가서는 그 여자를 잡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작정하고 사기를 치고 작정하고 돈을 들고 숨어버린 사람을 무슨 수로 어떻게 찾냐고요. 게다가 찾는다고 해서 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 제가 아는 그들이라면 지금 정신병이 오기 일보 직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딱 예상대로였어요. 그 자존심에 그 성격에 자신을 그렇게 대접하는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때쯤 한 생각이 있어요. 언젠가 나를 찾아올 것 같아.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염치가 있으면. 염치가 있는 인간들이고 사람이었으면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어? 이제 본인들이 준 5억이 생각나겠지. 그리고 나는 우습게 보니까 잘 꼬여내면 다시 합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걸? 내가 그 사람들 제일 잘 알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너무 뻔해. 그리고 저의 그 예상은 바로 적중했습니다. 지인과 그런 내용의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지 말입니다. 예상하고 있던 바였으니까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남편이 올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당신이랑 헤어져 보니까 당신이 그리고 우리 미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잘 알겠더라.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응? 그래. 아니, 남자가 이렇게까지 숙이고 사과하는데 받아주렴. 응? 아니, 너도 여자 혼자 살기 힘들지 않겠니? 애 키우는 거나 여러모로. 저는 그런 그들을 보고 픽 비웃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제 표정에 1차적으로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듯 보였어요. 정말 양심 없죠? 왜? 그 사기꾼이 도저히 잡힐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시어머니도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당신은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 당신 그 여자랑 결혼하려다가 사기당해서 5억 넘게 날렸다며? 그 청약 당첨된 것도 다 그 여자가 친 뻥이고. 아니 여보,
그거 아니라도 나는 당신의 제일 어디서 여보 소리가 나와? 너랑 나랑 도장 찍은 거 기억 안 나? 남남이라고! 남편은 제 그 단호한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그러셨죠? 여자 혼자 살기 힘들 거라고, 아이 키우기 힘들 거라고. 아니요. 저는 지금 세상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매일 아침 어머니의 그 포근에 잠에서 깨지 않아도 돼서 행복하고, 잠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어머니 눈치를 보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숨을 쉬고 사람 사는 것 같다고요. 그거 아세요? 저 그 집에 살 때는 하루에도 12번 죽고 싶었던 거? 아니, 내가 뭘 얼마나 그렇게 했다고. 뭘 얼마나 그렇게 해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 내가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무리 바보고 아무리 멍청해도 어떻게 내가 그 집에 다시 기어들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자신들이 한 짓을 모조리 까먹지 않는 이상.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금은 억울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밖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돌아가세요. 인제 와서 이러시는 거 저한테 준 5억이 아까워서 그러시나 본데, 그게 제가 다 알아보니까 다시 받아가실 수 없는 돈이에요. 그니까 포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혀왔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마간은 계속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저를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한테 준 돈이 자꾸 생각이 났던 거였겠죠. 그때는 그 강남에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5억쯤이야 하며 준 걸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수시로 저를 찾아와서 너밖에 없다는 둥, 우리 세 식구 함께 살자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댔습니다. 세상 어느 천지에 그런 말을 믿을 여자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 늙어빠진 그 남자란 말입니다.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전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로 쫓기듯 잘린 거라 그런지 취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다 날려먹었으니 일을 구하긴 했던 상황이었고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바람에 주민들이 저 집 엄마랑 아들은 맨날 첫날 싸우냐, 며느리 없으니까 이제 아들을 잡냐, 뭐 그런 말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 있잖아요. 그 여자는 해외로 도피해서 사실상 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여자가 혼자 사기를 쳐서 달아난 게 아니라 그 무리, 조직 같은 게 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어떻게 잡으러 다닌다고 해서 잡을 수 없는 전문꾼들 말입니다. 경찰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하니까요. 아마 잡는다고 해도 돈은 이미 그 여자 손에 없을 겁니다. 이미 다 빼돌려서 다른 곳에 넘긴 상태일 거니까요. 이런 전문꾼은 잡는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절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업보라는 게 정말로 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 들었니? 뭘? 너 사는 집 거기 재개발 들어간대. 제가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5억을 받아 샀던 그 집 말이에요. 원래는 거기가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소문이 돌아서 다른 곳의 집값은 엄청나게 뛰고 상대적으로 저희 집이 있는 곳은 값이 내려가서 제가 더 싼 값에 살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돌던 그 구역이 아니라 저희 집이 있는 구역으로 발표가 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 집이 정말로 한가운데 중심가였어요. 거의 7배가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될 거라고들 하더군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위치가 좋아서 더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하늘이 나를 가엾게 여기고 이런 선물을 보내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 재개발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정말 모든 게 잘 풀렸었거든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마저도 말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살던 집도 바로 옆에 도로가 생기면서 가격이 3배가 뛰었거든요. 저도 지인이 소개해준 그 직장에서 일을 굉장히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연봉까지 협상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진작에 왜 이혼하지 않았는지, 뭐가 그렇게 겁이 났던 건지, 과거에 제가 정말로 바보 같고 한심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 재개발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득달같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내가 준 돈으로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된 거니까 나한테도 나눠줘야지 않겠니? 그게 당연한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루 말이죠. 그게 당연한 거라뇨? 그 5억은 저한테 주신 거고 도장 찍고 합의까지 다 한 제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산 집이 가격이 오른 건데 그걸 왜 제가 어머니한테 드려야 하는 거죠?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양심이 없네. 제가 양심이 없다고요? 어디 한번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해 준 다음에 누가 더 양심이 없는지, 지금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지 물어볼까요? 너 이렇게 독한 애였니? 제가 독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자각하고 있긴 하세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시어머니는 도저히 돈이 포기가 안 되는지 계속해서 저한테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참 기가 차다 못해 웃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5억을 달라고 했다가 씨알도 안 먹히니 그 다음에는 3억을 달라고 했다가 요즘은 그러면 1억이라도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웃기고 기가 차지 않나요? 법적으로 하세요, 법이요. 저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이미 숱한 변호사들과의 상담으로 다 이야기를 들은 다음이었거든요. 아마 시어머니도 그걸 알아서 저한테 저렇게 억지를 부리는 걸 테고 말이죠. 저에게 이혼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강남 그 청약 아파트와 20대라는 남편의 그 상간녀의 눈이 멀었을 때는 이런 결과는 시어머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의 심정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게 저는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시어머니는 지금쯤 분한 심정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을 게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나른 그 사기꾼 상간녀도, 그리고 이혼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분이 차오를 거예요. 보통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래도 자신의 업보가 있고 자신과 아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니 그만 잊고 새롭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할 텐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게 되는 사람들이었다면 저에게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겠지만요. 아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잘 사는 제가,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잡히지 않을 그 사기꾼 상간녀가 평생 감옥과 같은 고통을 줄 거로 생각합니다. 떠올리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분하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계속 되새김질하며 떠올릴 테고요. 그런 그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행복하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매번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의 복수라는 걸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만 여기서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고 또 속 시원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어요. 상처도 치유가 되었고요. 아마 그러니 이 이야기를 남에게 할 용기도 생긴 거겠죠. 다음 달에 친정 부모님과 집을 합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모로 같이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받은 보상금과 부모님이 받은 보상금으로 동네에서 가장 좋다는 아파트를 계약했거든요. 아마 이 소식도 시어머니는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진장 배 아파하시겠죠. 요즘 장마가 시작됐는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 잦더라고요. 우산 꼭 챙겨 다니시고 여름에는 냉방병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시죠? 언제 어디서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늘 건강 챙기면서 사세요. 그래야 좋은 날도 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심한 일을 당했는데 전 괜찮을 줄 알았지만 주변에선 자꾸 심리치료나 병원을 다녀보라고 해서요. 저도 어딘가 하소연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용기 내어 한번 얘기해 봅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아이는 없는 상태예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신혼을 즐기고 싶었고
나이도 30대 초반, 중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닥 조급해하진 않으셨어요. 어머니 한 분 빼고는 말이죠. 암만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나는 잘 모르겠다. 주변 보면 30 넘은 며느리 둔 애들은 그렇게 마음고생들을 해. 애기가 너무너무 안 생겨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린다더라. 뭐 우리 아들이야 남자라 상관없다지만 갖고 싶을 때 안 생기면 너만 고생이잖니. 안 그래? 아, 네. 어머니 말씀도 맞죠. 네네. 저희도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 마음은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저는 간단하게 말을 맺었고 어머니는 저의 이런 반응을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물론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충분히 어필하긴 했었더라고요. 나는 엄마한테 몇 번이나 의견을 전했어.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 우리 둘 다 있는 상황에선 얘기를 못 하시나 봐. 나 없을 때 자기한테 그러셨나 본데 당신이 듣고 적당히 좀 넘겨주라. 어른들은 그냥 결혼하면 바로 손주 보는 줄 아시잖아. 남편도 이렇게 양해를 구했고 저도 별로 크게 스트레스가 되진 않았어요. 어차피 시댁과 우리 신혼집은 먼 편이었고 별로 접촉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전 결혼하면서 크게 환경이 바뀐 게 없었답니다. 친정도 가깝고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는 여전히 집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자주 만났고요. 지금부터 이 친구 이야기로 쭉 끌고 나갈 예정이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대학 때 만났고 이름은 지영이에요. 그때부터 얼굴도 화려하게 이쁘고 늘 남자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매번 인기도 딱히 없고 연애도 별로 안 해본 제가 얘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요. 그걸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미숙이 너?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랐어, 정말. 그 오빠가 그렇게 좋아? 그리고 뭐가 급해서 빨리 하냐? 연애도 실컷 하다가 결혼해야지. 내가 볼 땐 너 전에 만났던 남자애가 훨씬 괜찮은데 말이야. 지금 오빤 너무 늙어 보여. 지영이는 이렇게 딴지를 걸 정도로 꽤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나 어차피 결혼해서 얼마간은 애기 안 갖고 똑같이 생활할 거야. 우리도 계속해서 만나면 되지. 네 남자친구랑 넷이서 자주 보자. 우리 남편도 네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인 거 아니까 잘해주고 싶어 해. 다 같이 한번 보재. 이 말처럼 결혼한 뒤 얼마 안 돼서 우리 신혼집에서 다 같이 모였는데요. 지영이는 저희 집 곳곳을 둘러보면서 무척 부러워하더라고요. 우와, 집 너무 이쁘다. 나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자기야. 미수가, 여기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이사 가면 꼭 말해줘. 나도 남친이랑 결혼해서 여기 살고 싶어. 오빠, 진짜 능력 좋으시다. 오빠 진짜 너무 멋지세요. 이런 집을 선물하시다니. 미숙이 진짜 복이 많네요. 지영이는 이렇게 내내 감탄하면서 자기 남친 옆구리를 푹 찌르기도 하고 제 남편에게도 멋지다며 박수를 쳐대기도 했답니다. 사실 이 집은 남편이 홀로 다 준비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 저희 친정에서도 40%는 보태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영이가 어찌 생각할지 몰라서 굳이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전부터 약간 승부욕이 있는 애였거든요. 나는 돈이나 뭐나 자랑하는 사람들 너무 싫더라. 그거 다 지들이 그 부분에 부족한 게 있고 열등감 있으니까 그런 거야. 멀쩡한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럴 게 뭐 있어? 그리고 아까 걔 말이야. 지 가방이랑 지네 집 돈 얼마나 많은지,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지 그런 말 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었어. 누가 물어는 봤냐고. 이처럼 특정 주제나 돈 관련해서 이런 말들 나오면 되게 싫어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알기로 얘네 집도 엄마가 건물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본인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런 건 그냥 친구로서 하나의 특징으로만 알고 넘겼는데요. 이 무렵 때가 저와 지영이 사이가 가장 좋았던 가장 보기 좋은 시대에 막이 내리는 때였다는 걸 전 몰랐네요. 왜냐하면 얘랑 저는 거의 10년 가까운 친구였고 우리 엄마도 얘를 무척 예뻐하셨거든요. 근데 뭐랄까, 친정 엄마들에겐 어떤 예감이라도 있는 걸까요? 우리 엄만 원래 그런 말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돌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미수가, 너 이제 결혼했고 하니까 초반엔 집들이네 뭐네 할지 몰라도 부부 사는 집에 사람 그렇게 자주 불러들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구냐? 그
그 지영이? 걔도 결혼한 친구 집에 뭘 그렇게 자주 와? 작작 오라 그래. 그냥 놀러 오는 건데 뭐. 나 시집 가서 서운하대잖아. 집도 가깝고 전엔 자주 놀았으니까 그치. 엄마 지영이 좋아했으면서 왜 그래? 그게 암튼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어쨌건. 애인들끼리 있을 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데 알아서 자중을 해야지. 아유, 걔는 걔네 엄마가 그런 것도 안 가르친다니. 엄마는 묘하게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크게 신경은 안 썼고 지영이는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왔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랑 마주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땐 저도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친구지만 이건 왜 그러지 싶었는데 제가 예민한 걸까요? 어머, 어머, 미숙이 어머님이시구나. 아, 그럼 창호 오빠 어머님이신 거죠? 우와, 진짜 창호 오빠랑 어머님이랑 너무너무 닮으셨다. 오빠가 어머니 닮아서 그렇게 잘생겼던 거네요.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는 평소에 어머니에게 꽤 무뚝뚝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지영이가 저희 어머니께 착 달라붙어서 조잘조잘 수다를 떠는 거예요. 친구 시어머니인데 저랑 우리 어머니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미숙이랑 창호 오빠 둘 다 아는 사이고 오빠 어머님이시니까요. 여기 같이 앉으세요. 미숙아, 내가 커피 내릴까? 우리 아까 먹던 빵 그거 다시 잘 나오자. 여기 이 그릇 꺼내면 되지? 이러면서 되게 싹싹하게 구는데 평소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긴 했지만 이때 대상은 우리 시어머니잖아요. 보통은 그냥 인사하고 슬쩍 거리를 두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는 또 본인 며느리 같지 않고 입 안에 혀 마냥 살갑게 구는 지영이를 보고 그게 마냥 기분 좋으셨나 봐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맨날 딱딱한 우리 며느리 옆에 이렇게 재간둥이 친구가 있었네. 아가씨는 얼굴도 그렇게 이쁘게 생겨서 어쩜 이렇게 상냥하고 착해? 내가 얘네 집 와서 여기 앉아서 대접받아 보긴 또 처음이네. 아들네 와서도 맨날 문 앞에 반찬만 놓고 갔는데 말이야. 이거 참 의도치 않게 저라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뭔가 지영이랑 비교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영이는 곧장 저를 감싸긴 했지만 이 흐름은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에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미숙이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앤데요. 저한테도 맨날 결혼 잘했다고 저보고 빨리 결혼하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랬고요. 앞으로 자주 오시면 되죠. 이거 빵, 이 부분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앉아 있다 보니 어느새 저는 슥 일어나서 집의 다른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지영이는 저희 어머니랑 앉아서 우리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이상한 그림인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때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니는 그렇게 1시간가량 앉아있다 집에 가셨는데요. 그날은 저도 바빠서 곧 나가느라 그럭저럭 잊어버렸어요. 헌데 며칠 뒤에 황당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말이에요. 응, 그래, 집이니? 그때 그 네 친구 말이야. 우리 집에다가 과일을 보냈더라고. 아, 저번에 나한테 뭐 어머니 어쩌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뭐 보낸다더니 진짜 보냈지 뭐야. 이거 고맙긴 한데 나도 어떻게 답례를 해야 하나? 전화했는데 바쁜지 안 받네. 네가 대신 고맙다고 인사 좀 전해라. 전 이 내용을 듣고 순간 너무 놀랬고 곧장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너무 발랄하고 밝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응, 맞아. 그날 내가 어머니 형과까지 모시다 드리면서 번호도 교환했지. 에이, 왜? 창호 오빠도 내가 알고 너희 시어머니시니까 우리 할머니네 농장 사과 보내드리려고 연락처 받은 거야. 내가 말 안 했던가? 아마 바빠서 잊어버렸나 보다. 그런데 저는 이 반응이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은 가시가 돋은 채로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저기, 지영아. 암만 그래도 이건 내 개인적인 관계인데
너 마음은 알겠지만 난 시댁 같은 섬세한 관계는 그런 부분까지 친구랑 공유하고 싶지가 않아. 나랑 어머니 관계도 있고 다 각각 입장이 있는 건데. 게다가 나한테 말도 안 해줬잖아, 너. 나 되게 놀랐어, 어머니한테 듣고. 그러자 지영이는 세상도 별일 아니라는 듯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밝게 바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았을까요? 어머, 어머, 난 진짜 뭐 너 곤란하게 할 뜻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봐. 그냥 너랑 창호 오빠 내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건데. 내가 너 불편하게 했으면 이제 연락 안 할게. 미안, 미안. 이렇게 나오니 저도 불쾌했던 기분을 어떻게 더 해소하기도 그렇고 그냥 넘겼어요. 남편도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하더군요. 지영 씨, 워낙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잖아. 나도 아까 엄마가 전화해서 그 얘기 하더라고. 엄청 싹싹하고 밝대나. 아, 그냥 자기가 너무 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말 맞다나 자기랑 나 생각해서 그랬다잖아.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괜히 어색해지게 그러지 마. 우리도 뭐 받은 셈이니까 담례나 하자. 이 말을 듣고 저도 제가 괜히 쫌생이처럼 군 건가 싶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여지껏 지내오면서 제가 싫은 소리를 그렇게 대놓고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과 셋이서 밖에서 저녁을 먹게 됐는데 전 이날 불러놓고 조금 후회하게 됐어요. 잠시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게 무색할 정도로 이날 절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빠. 저 그래서 요즘 남친이랑 사이 별로 안 좋아요. 그날 오빠네 왔을 때도 표정 뚱한 거 있죠? 자기는 이런 집 해올 능력이 안 된다면서 그렇게 마음에 들면 창호 오빠한테 시집 가라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창호 오빤 이미 미숙이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 장난이 기분 나빴는지 지금 완전 삐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순간 당황하는 듯 하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 있죠. 저는 얘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남편 반응은 저런 거냐고요. 이거 안 되겠네. 나는 몸이 하나인데 외동이라 닮은 동생 소개시켜 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그 친구도 참 주영 씨 정도면 남자들이 줄을 서고 앞다퉈 집해오고 뭐 해줄 텐데 그렇게 속 좁게 굴면 어떡해? 여자친구가 홧김에 확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게? 어느새 둘이 너무 이러쿵저러쿵 장단맞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진짜 속 좁은 사람은 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별나게 됐어요. 어머, 또 미숙이 놔두고 나랑 오빠만 얘기를 했네. 오빠랑 저랑 진짜 성격 잘 맞는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 버렸잖아. 아,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미숙아, 미안, 미안. 우리 얼른 일어나자. 나 내일 출근해야 돼.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지영이는 제 눈에 이제 더 이상 유쾌하고 밝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왠지 모르게 끓어오르는 이상한 감정이 있었고 기분이 계속 나쁘더라고요. 더 속상했던 건 남편은 지영이를 내려주고 난 뒤 저의 이런 기분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 밥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 식당에서 3시간씩 있어 본 거 처음이야. 집에 가면 바로 씻고 TV 좀 보다 자야지. 자긴 안 피곤해? 가서 자기 먼저 씻어. 나는 회사에 일이 아직 마무리할 게 있고 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좀 해야겠네. 이처럼 제 기분은 전혀 캐치하지 않고 관심 없는 듯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속내를 밖에 드러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 남편에겐 어떤 속상함도 티내지 못했어요. 찝찝한 마음으로 잠들었다가 다음날 엄마에게 이런 마음을 토로했는데요. 엄마는 한창 말이 없이 응, 응 하면서 제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보니까 이제 네가 좀 말이 통하네. 엄마가 미리 멀리 보고 이런저런 얘기 해주긴 좀 그래서 아유 그냥 옆에서 지켜보느라 얼마나 속 터졌는지 몰라. 너 지영이 기집애랑은 이제 거리 좀 더 바쁘다고 하고 자주 만나지 마. 고기집애 그런 타입이 꼭 사이에 남자 끼면 그런 식으로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한다니까. 그게 뭐야. 나도 기분 많이 나쁘고 별로긴 한데 엄마 말이 잘 이해가 안 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봐야 돼? 얘는
너, 네 엄마가 옛날 얘기하면 무슨 원시 시대 얘긴 줄 알지? 인간은 어딜 가나 많은 군상들이 있는 거야. 엄마가 네 아빠랑 살고 어쩌고 할 때는 그런 애들 없었는 줄 알아? 꼭 저렇게 친구가 괜찮은 남자 만나거나 결혼한 것 같으면 그 상대를 탐내는 것들이 있다니까. 지영이 그것도 그런 기미가 다 보였어. 딱이잖아, 아주. 지영이도 그런 거 같다고? 근데 걔 예전에는 걔가 훨씬 남자친구 많이 사귀었고 나는 걔보다 반의 반도 못 만나보고 결혼한 건데? 왜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자꾸 우리 남편한테 오빠 오빠 거리는 것도 이제 거슬려, 엄마.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푹푹 쉬시더니 되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말 들으면 또 엄마한테 뭐라 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나는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니까. 너 지영이랑 연락 끊어. 아예 보지 마. 김서방한테도 그 가시네 얘기 꺼내지도 말고 물어도 모른다 그래. 그냥 투명 인간처럼 네 둘 사이에서 아예 지워버려. 응? 뭐 그렇게까지 하라고? 왜 그래야 되는데? 남편도 뻔히 연락처도 알고 다 아는데 걔 우리 어머니 연락처까지 알아. 어휴, 별 진짜. 그러니까 더 연락 끊으라는 거야. 기집애가 아주 선을 모르는 척 알고 넘나드네 여시같이. 그거 내가 쫓아가서 한마디 해야 되나? 하여간 넌 내가 지금 말해줘도 못 알아먹을 테니까 그냥 연을 끊어. 바쁘다 그래. 어? 당시 엄마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고 갑작스러워서 전 어제까지만 해도 밥 잘만 먹고 놀던 친구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헌데 그쯤 제가 얘와의 관계를 어째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마침 지영이도 뭔가 바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니 한동안 못 봤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나들던 애였는데 직장 문제로 바쁘다더니 거의 두세 달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듣고 무척 놀랐어요. 미수가, 나 너무 힘들어. 남친이 너무 좋은데 자꾸 싸우고 우리 이러다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만나자고 해도 계속 피하고 좀 그래. 창호 오빠도 내 남친 몇 번 봐서 아니까 같은 남자로서 좀 보고 도와주면 안 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남친 무슨 일 있어? 왜 싸우고 왜 헤어져? 그런데 이때 지영이가 엄청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순간 긴장했어요. 듣자마자 아무래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게 이 사람 여자가 있는 느낌이 들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고 싶다던 사람이 자꾸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그러면서 친구들은 잘 만나고 다니더라고. 나랑 헤어지고 싶은 것 같아. 갑자기 이럴 리가 없잖아. 응? 너랑 오빠가 우리랑 같이 좀 만나서 이 사람 좀 떠봐주면 안 될까?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었고 이 말투나 내용들을 보니 그간 저의 생각들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영이는 이렇게 지 남자친구에게 진심으로 푹 빠져 있고 하나하나 살피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괜히 우리 남편이나 시어머니께 싹싹하다고 제가 참 쓸데없는 의심을 했단 걸 깨달았어요. 그리하여 우리 부부와 지영이와 지영이 남친까지 넷이서 만났는데요. 특별한 소득 없이 지나갔어요. 평소처럼 그냥 같이 식사하고 별거 아닌 대화들을 하다 보니 그냥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단지 그 둘을 보내고 난 뒤에 남편의 반응이 좀 그렇더라고요. 당신 그 정우라는 친구한테 되게 친절하더라.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남자들은 그렇게 잘해주면 착각해. 결혼한 여자건 아니건 간에. 아니,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오늘 보통 상황 아니었잖아. 지영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다 같이 만난 거고, 나도 그것 좀 살피려고 정우 씨한테 커피나 이런 것 좀 챙겨준 것 뿐이야. 여하튼, 나는 그 정우라는 친구 별로야. 지영 씨도 왜 그런 놈을 만나는 건지 원. 허우대만 멀쩡하니 영 실속 없어 보여. 아마 뒤로 여자 둘 셋은 더 만날 것 같은 기생 오랍이야. 만날수록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니 전 영 찝찝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생각해서 질투를 하는 건지 아님 그냥 지영이 남친이 같은 남자로서 싫은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다음날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고 전 대강 느낀 바들을 말했어요.
남편이 했던 얘기도 살짝 수위를 낮춰서 말했는데요. 이때 지영이 반응이 왠지 좀 거슬리더라고요. 우리 남편 말로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예민하게 받는진 몰라도 정호 씨가 썩 마음에 안 드나 봐. 여자가 있고 어쩌고 여부야 우린 모르지만 남편 말론 정호 씨가 나한테도 너무 격이 없이 대하는 느낌이라 가벼워 보인다더라고. 아, 우스갯소리로 나한테 딴 생각 있는 줄 알았다면서 뭐라 그러더라니까. 아무튼 이건 그냥 농담으로 넘기고 널 그렇게 심적으로 힘들게 한다면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말에서 갑자기 지영이는 뭔가 불쾌한 듯 목소리가 굳어지더니 바로 이죽거리면서 받아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에? 왜 그렇게 말을? 다 떠나서 내 남친이 왜 너를?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너한테? 그거 너무 같다. 내가 있는데 왜 너한테 딴 생각을 품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 같은 애를 만나면서 너를? 반대면 몰라도 무슨. 아, 내가 너무 쓸데없는 상담을 했나 보다. 얘기가 한참 산 너머로 가버렸네.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안녕.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제가 별 얘기를 다 했나 싶었지만 지영이의 저 말에는 은연중 저를 무시하는 듯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자로서의 입지론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하튼 저도 이때 남의 일에 다신 참견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얼마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3주쯤 지나 전 근래 겪은 일 중 가장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지 뭐예요. 네? 누구시라고요? 어머, 지영이 남친 그 정호 씨요? 네네. 저기 무슨 일이세요? 그게, 음, 저랑 지영이 며칠 전에 헤어지게 됐어요. 우리 이제 안 보게 됐거든요. 아무튼 그걸 떠나 시간 좀 되실까요? 제가 미숙 씨 좀 따로 뵀으면 하거든요. 이게 뚜렷한 용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뵐 수 있을까요? 전 여기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얼른 전화를 마무리 짓고 끊었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상담할 곳이 없어 친정 엄마에게 연락을 했어요. 엄만 듣자마자 아주 펄펄 뛰셨죠. 얘 너 전화 잘 끊어버렸다. 그거 미친놈 아니야. 아니 여친의 친구가 아니 그냥 친구도 아니고 결혼해서 남편까지 끼고 넷이 만났으면서 뭘 따로 봐? 그런 놈이니까 지영이랑 헤어졌나 보구만. 됐어 이제. 그놈도 차단해버리고 다 삭제해버려. 지영인 뭐 그딴 거나 만나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민폐를 끼치냐?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지영이라도 인연 끊으랬지? 말을 안 들어 너는. 결국 좋은 소리를 못 들었고 이래저래 저도 고민이 많아지던 차 갑자기 엄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오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엄마 손목 별로 안 좋은 거 알지? 이번에 계단 내려가다가 그놈의 손목으로 잘못 짚었다가 미끄러져서 굴렀지 뭐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혹시 다른 데도 큰일인 거 아닌가 해서 병원 가봐야 되거든? 너 시간 되면 같이 좀 갈까? 순간 저는 제 얘기만 하느라 엄마의 근황을 이렇게 들은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서둘러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얘기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이틀 정도 엄마에게 가 있기로 했어요. 어, 장모님 아프시구나. 그래. 간 김에 말 맞다나 이틀 정도 자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내가 뭐 도울 것 있으면 연락하고. 수요일쯤 내가 연락할게. 데리러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의외로 남편은 신혼인데 제가 친정서 자고 온다는 걸 너그럽게 봐주더라고요. 사실 저랑 남편도 지영이 남친과 넷이 만나고 괜한 설전을 벌인 후 왠지 모르게 좀 대화가 적어진 편이었어요. 일단 친정 다녀와서 남편과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엄마네 가서 같이 시간 보내는데 역시나 우리 부부 사이를 물어보시더군요. 니네도 얼른 애기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남편이랑 대면대면한 상태였으면 여기로 오면 안 됐어. 어떻게 부부 사이 좋게 해결 보고 왔어야지. 김서방은 내가 볼 때 참 무뚝뚝해 보여. 그런데 너도 똑같이 그러니 뭐 문제가 생겨도 소가리만 할 것들 같단 말이지. 좌우지간 너 오래 있을 것 없어. 내일 그냥 집에 가. 나 괜찮으니까.
엄마는 한사코 등 떠밀며 가면서 저를 빨리 가라고 보냈고 이런 쓸데없는 야단이 기가 막혀 그냥 집에 왔는데요. 음, 이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던 그 순간은 저는 뭐라고 말하면서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서 잘 됐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간 제 집에서 어마어마한 영화 같은 장면을 맞닥뜨리게 되었답니다. 절 제일 먼저 반긴 건 다름 아닌 지영이었답니다. 아, 미수, 미수가, 너 내일 온다고, 아니. 그렇죠. 이렇게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줬어요. 제 집에서. 이 집에 몇 번이나 놀러 왔지만 비밀번호 같은 건 알 리가 없을 테니 당연 누가 열어줘서 들어왔을 테고 얘가 저도 없는 우리 집에 이렇게 온 건 깜짝 파티라도 열어주러 온 것이었을까요? 그랬으면 현재 제가 이렇게 홀로 서 있는 입장이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지영이는 뭔가 이벤트 해주러 왔다거나 단순히 집에 방문한 손님 같아 보이지 않고 이제 막 씻고 뽀얀 얼굴로 제 샤워 가운을 입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짧게 읊조렸어요. 안방에서 씻고 나왔네? 내 옷을 입고 있어? 화장대에 걸쳐둔 거 그거 주워서 입었나 봐. 그거 빨아야 되는데 그냥 두고 나간 건데 딴 거 입을래? 그러자 지영이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마치 귀신을 본 양 말을 몇 번이나 더듬는 거예요. 씻고 나와서 추웠던 건지 입술을 막 떨고 있었어요. 미, 미수가, 그게 아니라, 그게, 저기, 아니, 잠깐만. 그런 와중에 안방 화장실에서 곧장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온 건 바로 제 남편이었답니다. 역시 이 집에서 그러고 같이 나올 사람이 제 남편밖에 누가 더 있겠어요? 남편 역시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는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다, 당신 내일, 아니 저기, 당신 있잖아. 그게 잠깐만, 나 옷 좀 제대로. 저는 곧장 옷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신혼여행 때 썼던 캐리어 큰 것 2개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걸 활짝 열어 그 안에 지금 계절에 맞는 옷들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지영이는 저를 쫓아나와 주절주절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하도 웅얼거리며 말을 해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좀 시끄럽게 느껴져 저는 슬쩍 제지를 했어요.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잠깐만, 나 짐 좀 정리하고. 아, 커피 마실래? 그러고 곧장 부엌으로 건너가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 머신 버튼을 눌러놨어요. 이때 요란스럽게 울리는 커피 분쇄하는 소리에 지영이와 남편은 거실에서 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각각 무슨 멍청한 짐승 마냥 우뚝 서서 안절부절하고 있더라고요. 커피 마실 거야? 지금 별로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원두가. 일단 나 먼저 마신다. 제 말에 남편이 넋이 나간 얼굴로 소파에 크게 주저앉았고 그 광경을 본 지영이는 곧장 제 앞쪽으로 다가오더니 옷을 잡더라고요. 미수가, 잠깐만, 저기, 나 말할 시간 좀 주라, 응? 저기, 너 많이 화난 거 알아. 할 말 있을 거 아니야, 너도. 얘기 좀 하자, 우리. 잠깐, 하던 것 좀 멈춰봐. 뭔 얘기를 해? 니네나 하던 거 멈추지 말고 잘 놀든가. 아, 내가 자리 피해줘야 되지? 나 이것만 마시고 금방 간다니까. 있어, 있어. 편하게 있어. 나 간다. 그러고 저는 커피잔을 들고 살살 식힌 다음 바로 후룩 마시고 싱크대에 쿼당하고 처박았어요. 다시 생글생글 웃으며 옷방으로 넘어가 캐리어 안에 옷들을 넣었고요. 우걱우걱 다 집어넣은 다음 캐리어를 딱 세워서 자글자글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서 끌었답니다. 남편은 아예 머리를 쥐뜯으며 고개를 무릎에 파묻은 상태였고 전 그대로 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지영이는 이내 저에게 화를 내며 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야, 김미숙, 너 뭐야? 네가 뭔데 지금 그렇게 잘난 척이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화라도 내. 지금 너 억지로 괜찮은 척, 화 안 난 척 생떼 쓰는 거 다 보여. 이제 막 현관문을 열었던 저는 그 말에 곧장 지영이를 노려보았고 그 상태로 여전히 웃음이 나와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말을 해주었네요. 대단하다 너. 나한테 그런 말 할 정신도 있구나. 하긴 이제부터 얼마나 초조하겠어.
친구였으니까 조언 하나 해줄게. 너 곧장 산부인과 가보는 게 좋을 거야. 요가 강사한다고 몸이 재산이라던 애가 어떡하냐 이제? 부인과 병 걸려서 제대로 뭐 운동하면서 사람 가르치고 할 수 있겠어? 제 말에 지영이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다 못해 아주 무지개색이 될 지경이더군요. 억지 부리지 마, 너. 지금 이글이글 열받아서 나한테 엿먹이려고 뻥치는 거잖아. 진짜 추하다, 너. 화낼 거면 화내봐.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해보라고. 내가 먼저 얘기해볼까? 창호 오빠가 먼저 연락했고, 난 오빠가 하도 매달려서. 아, 됐어. 나 그동안 대충 눈친 챘어. 너 예전부터 내 거 쓸만한 거 있으면 맨날 달라 그러고 따라하고 가지려고 난리를 쳤잖아. 설마 설마 했는데, 야, 어떻게 결혼식까지 와서 가방순이하고 다 돕던 년이 친구 남편까지 잡아챌 생각을 해? 화를 내라고? 화는 진즉 그간 네가 내 남편이랑 아슬아슬 감정 타기 하면서 나 놀리는 거 느끼면서 그때 실컷 지옥이었어. 제 말에 남편은 일어서서 저를 아주 애원하는 눈으로 보며 비굴하게 쭈뼛거렸고 지영이는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은 아니었는지 눈이 마구 흔들리더군요. 근데 너 진짜 멍청하다. 적당히 연애하는 기분만 내고 끝내던가 끝까지 가버렸어. 기어코? 그런 거 안 했으면 끝까지 나 놀려먹고 속으로 비웃어가면서 여자로서 입지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고 우리 남편 감정 잔잔하게 이용해가며 놀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재밌어 그거. 그치? 너 그동안 재밌어 죽겠었지? 어? 이때부터 지영이는 마구 일그러진 누군가와 싸우기 직전에 그 사나운 표정을 짓고 절 쏘아보며 이를 막 갈더라고요. 얼씨구. 왜? 어머 어머 무서워서 어떡하냐 나? 뭐라도 던질 기세네. 하여간 그렇게 적당히 놀고 말든가. 왜 잠자리하고 끝까지 갔어 이 멍청아. 아 이제 우리 남편도 아닌 그냥 저 사람 말이야. 몸에 아주 균이 드글드글하거든. 나 부인과 치료 꾸준히 받고 있었고 아기 갖는 거 좀 시간 늦춰야겠다고 너한테 상담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 이 말에 지영이 동공은 엄청 확장되는 듯했고 남편은 제가 본인한테 상담 안 했던 얘기라 그런지 놀라서 뭐라고 반박하려 들더군요. 입 다물어. 입 열지 마 당신은. 그간 내가 거부한 건 다 원인이 당신 때문이었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발정이 나서 와이프 친구한테 그 더러운 균을 또 옮기고 있었어? 하여간 당신도 당신이다. 지영이 넌 어쩔래? 내 뒤통수 치려다 너는 온몸이 박살나게 생겼네? 불쌍해서 어째? 내가 써보고 버린 쓰레기를 네가 다시 굳이 주워가서 쓴다는데 뭘 맞겠어. 잘 써. 또 버리면 안 된다. 그러고 저는 캐리어를 질질 끌고 곧장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어안이 벙벙한 멍청이 둘을 두고 사라졌어요. 사실 저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미칠 것 같았는데 어쩌다 그런 대처를 했던 건지 스스로도 놀라울 지경이었네요. 맞아요. 이미 저는 충분히 머릿속에서 지옥을 오랫도록 겪어왔고 그 실체를 그날 눈으로 본 것뿐이었어요. 부인과를 다녀 남모를 고민을 안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집에 왔고 엄마는 제 등을 마구 때려가며 화를 내셨네요. 이거사, 내가 그렇게, 아유, 이것들 어디 있어. 쫓아가서 다 쥐어 뜯어놔야겠다. 지영이 고년, 내가 그렇게 지한테 잘해줬는데 기어 이 사단을 내? 이걸 죽여 살려? 저도 새삼 들으면서 뒤늦게 분노가 밀려와서 속이 울렁울렁거리더라고요. 뻔뻔스럽게 내 옆에 붙어선 우리 집을 그렇게 드나들고 내 남편과 아슬하게 간보며 감정선을 타는 것 같더니만 그게 그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진짜였다니요. 몇 번이나 캐치되는 뭔가가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안타깝게도 그건 심증이었을 뿐 진짜 실물 증거는 못 되더군요. 엄마도 마침 이때 물으셨고요. 잠깐만 말이야. 너 증거 있어? 사진도 찍고 그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몸만 싹 나온 거 아니야. 아유, 뭐라도 어떻게 해놨어야 하나? 아유, 아유, 억울해 진짜.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건 뭐건 간에 붙잡고 증거할 것만 제가 잡아내서 지영이와 남편을 정말 자근자근 숨도 못 쉬게 조이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온몸에 분이 차올라서 머리에서 연기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점점 참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하여 지영이 전 남친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전 연락은 제가 야멸차게 끊어버렸는데 먼저 하려니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어렵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번에 뭔가 할 말이 있으신 듯 했는데 그게 뭔가 해서요. 특별히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서도 저는 만약 제 남편과 지영이의 한에 관련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용건이면 단칼에 자를 생각이었어요. 좀 떨리는 마음으로 꽤 불편한 상태로 연락해봤는데 역시는 역시였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그때 연락드리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편하게 연락할 관계는 아니니까요. 근데 좀 외람되지만요. 거기 그쪽 남편분이랑 지영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할 얘기가 있던 거예요. 솔직히 저도 잊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분이 안 풀려서요. 여기서 저는 눈이 번쩍 뜨였고 심장이 쿵쿵쿵 뛰더라고요. 뭔가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반면 내가 그동안 의심해오던 불쾌한 상황들과 내가 직접 눈으로 봤던 증거 외에 뭔가를 또 보게 되는구나 싶어 일단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얘기를 좀 나눠보니 이분은 훨씬 일찍 눈치를 챘더군요. 저는 진즉 알 수밖에 없었죠. 지영이네 집 자주 드나들었고 서로 핸드폰도 수시로 보는 사이였으니까요. 언젠가부터 안 보여주려고 했고, 아무튼 그들 관련해서 필요한 증거가 필요하시면 당장 보내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침이 꿀꺽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일단 숨을 고르고 다시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지영이랑 헤어진 건 걔가 그쪽 남편분, 그니까 창호 형님 이랬던가요? 그분과 몰래 연락하는 카톡을 봤거든요. 비밀 메시지로. 그래서 제가 먼저 4시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말은 안 하고 그날 그 형님 하는 낌새를 살핀 것뿐이에요. 그럼 정훈 씨가 만나자고 그 자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저보고는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정훈 씨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좀 봐달라면서 4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나 보네요. 이 말에 이분은 왈칵 화가 났는지 못 참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요? 웃기네요, 진짜. 제가 자기를 의심하니까 본인이 먼저 나서서 별 사람 아니다, 증명해주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 놓고 뭐요? 저한테 여자가 있어요? 와, 기가 막히네요. 결국 지영이는 자기 남친이 의심해서 저렇게 요구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넷이 본 거였던 거예요. 어쩐지 그때 왜 갑자기 그런 자리를 만들었나 했네요. 그것 때문에 저 역시 남편과 지영이의 사이의 의심을 살짝 걷었었거든요. 휴. 이미 헤어졌지만 저는 증거 많이 갖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드릴 수도 있어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 걸리고 여친 집 앞에 웬 남자 차가 있고 설마 했는데 그게 창호 형님이었더라고요. 저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아니 헤어지고서도 솔직히 기분 더러워요. 근데 그쪽은 더 힘드시겠네요. 그 차가 저희 남편 차였다고요? 솔직히 저는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증거는 없었는데 저 일단 눈으로 본 못 볼 꼴은 있었어요. 근데 정호 씨는 좀 더 아시는 게 많았나 봐요. 말로 설명드리기보다 그냥 사진 다 보내드릴게요. 지영이가 하도 잡아떼서 저도 열받아서 남겨뒀던 건데 제가 갖고 있어서 뭐 하겠나요? 걔 제가 알기로 두 분 결혼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도 창호 형님이랑 몰래 연락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미 아신다니 말하는 거지만 창호 형님도 어지간히 지영이한테 추파 던지시던데요. 일단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휴. 저는 이런 동정과 걱정까지 받아가면서 그 증거들을 다 받았고요. 뒤늦게 분노들이 추가적으로 몰려오면서 제 눈으로 확인한 증거들을 토대로 복수를 계획하게 됐어요. 왜냐면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그중 저를 가장 열받게 했던 것, 넷이서 만난 날, 그날도 뒤에서 몰래 연락하면서 이딴 말을 짓거렸던 내역이에요. 오빠, 왜 미숙이한테 정호가 관심 있어 보인다는 쓸데없는 말을 했어? 미숙이가 그 짧은 순간 나보다 지가 더 이뻐서 내 남친이 관심 가진 줄 착각했을 거 아니야. 기가 막혀, 진짜. 걔는 맨날 나한테 밀렸어. 나한테 안 된다니까?
그건 그냥 내가 정호 씨한테 질투나서 한 말이야. 그날 보니까 꼴 보기가 싫더라고. 별 뜻 없이 한 말이야. 당연히 자기랑 와이프랑 어떻게 비교를 해. 자긴 내가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인데. 진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니까. 이따위 대화들을 나누면서 이들은 얼마나 스릴 있고 재밌었을까요? 계속 우리 남편이며 심지어 시어머니한테도 생글생글 웃어가며 계속 알짱거리던 지영이. 저한텐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듯 아주 뻔뻔하게 굴었어요. 저희 엄만 제발 조용히 끝내라 했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나 평생을 인연한테 당한 기분이야. 이건 친구가 아니라 금수반도 못하고 짐승도 비교하기 불쌍할 정도야. 친구랍시고 보냈던 날들은 내가 지보다 못나 보이니까 편해서 어울렸던 건가 봐. 심지어 남편까지 불러서 관계까지 가져? 나는 좋게 끝내주고 싶지가 않아. 아유, 모르겠다. 네가 내 말을 언젠 들었냐? 그럼 다 됐으니까 너한테 손해만 안 가게 일 더 안 커지게 마무리 잘 해봐. 그렇게만 된다면 뭐가 문제겠어. 그리하여 저는 머리를 열심히 굴려 일단은 남편에게는 특별히 뭔가 경고를 한다든지 연락 같은 것을 일절 취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안절부절 제 눈치를 봤고요. 잠깐 친정에서 머리만 식히겠다고 했더니 외려 벌벌 떨더라고요. 그, 그래, 여보, 나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리고 있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 아니,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기다릴게. 연락 줘야 돼, 응? 우선은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한숨을 훅 쉬며 끊었고요. 엄마 집에 있으면서 며칠을 고민해봤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지영이 인연을 먼저 싸그리 다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뭔 낯짝인지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왔고 엄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애써 외면하고 들어오셨다더군요. 그거 미친년이야 진짜. 아직도 너랑 내가 만만한 거지. 할 말이 있다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과일 바구니 들고 왔지 뭐냐. 나 당뇨 있어서 이런 거 못 먹는다고 너랑 연락을 하고 오던지 하라고 그냥 내보냈어. 우유. 이 말에 저는 활활 타올라 빠르게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자문을 구했고요. 급기야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지영이가 요가 강사로 일하는 상가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을 올려 유부남 꼬셔서 바람 피운 강사가 있다고 슬쩍 인상착의를 흘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도록 조회수가 한 100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삭제해버렸습니다. 결국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는데요. 반응이 바로 왔던 건지 지영이는 저한테 한 3일 뒤쯤 전화해서 난리를 치더군요. 김미수, 너 이런 애였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너 나를 유부남이랑 바람난 상간녀로 만들었더라? 난 그런 글 쓴 적 없는데?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너 웃긴다. 상간녀 타이틀 막상 머리에 써보니까 분해? 아니라는 증거 한번 촘촘히 따져서 줘봐 그럼. 그리고 생사람 잡지 마. 내가 썼단 증거 있어? 지영이는 여지껏 대학 일에 살아오며 자기한테 순둥하게 받아주기만 하던 제가 반격한 것에 꽤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통보했어요. 나는 당신이랑 다시 살아볼 생각인데 계속 지영이 만날 거야? 만날 거면 난 이혼당하기 억울해서 시댁에 다 알리고 당신 회사 팀에도 알려서 자문을 좀 구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이 말에 기겁을 한 남편은 그날 저한테 걸리고 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건지 허겁지겁 수습하려 들더군요. 나, 나도 당신이랑 살 거야. 정말 설명할 기회를 줘. 지영 씨, 아니, 그 친구. 정말 다신 안 봐. 연락도 될 뭣도 없이 다 지워버리고 정리할게. 나한테 기회를 줘. 제발. 여보!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지영이에게 곧장 전화해서 약을 올렸습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정말. 어떻게? 글 올린 범인은 찾았어? 요가 학원 망하게 생겼다며. 이제 어떡할 거야? 네 말 듣고 나도 그 커뮤니티 가입해서 봤더니 난리가 났더라. 너 상간녀로 찍혀서 그렇게 회원들이 환불하고 상가 건물에 항의했다며? 세상에 남편 뺏긴 아줌마들이 되게 많나 봐. 감정이입해서 다 너한테 폭탄을 쏟아버렸나 보네. 이, 이, 왜 전화했어? 너 진짜 죽을래? 이게 정말? 저는 지영이가 대꾸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세게 쪼아댔어요.
그건 그렇고, 넌 어떡할래? 우리 남편이랑 더 만날 거야? 부인과는 가봤어? 약이라도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학원 잘리는 것보다 몸 난리 나는 게 먼저잖아. 그래야 잘려도 어디 가서 일을 구하지. 그러다가 너 실업자 돼. 어쩌려고 그래? 야, 이게 진짜 네 말 다 개뻥인 거 알거든? 나 몸 멀쩡해. 말 나왔으니까 말인데. 좋아. 이제 다 까놓고 말하자. 내가 뭐 좋아서 만났겠어? 네가 그 사람 외롭게 했다며. 그렇게 너로는 만족이 안 된다고 징징거리는 거야, 창호 오빠. 얘기 좀 들어주다가 술김에 그렇게 된 거야. 나 그렇게 나쁜 애 아니다. 전 웃기지도 않아서 바로 받아쳤어요. 어머, 얘 좀 봐. 사람 말을 개똥으로 하네? 너도 지금 똑똑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 외롭게 했다고? 왜 외롭게 했겠어? 균이 옮아서 병원 다녀야 되니까 거리둔 거였지. 그 말을 듣고도 생각을 연결할 줄을 모르네, 너? 진짜 멍청하다, 지영아. 머리가 안 되니까 몸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몸으로 일이나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우리 남편, 이제 너 안 만난대. 제 말에 멈칫한 지영이는 그나마 지보다 돈 있고 멋있어 보이는 우리 남편이 지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 야, 너 웃기지 마. 어디서 이간질이야. 나 어제도 오빠랑 있었어. 웃기고 있네, 진짜. 와, 세기의 사랑이네. 그래서 안심했어? 너랑 왜 있었는지 이유야 나는 모르지. 너 적당히 갖고 놀다 버릴 건가 봐. 좀 전에 나한테 네 욕을 그렇게 하더라. 아쉽다. 녹음해서 들려줄 걸 그랬나 봐. 너 직장도 잘리고 우리 남편한테 버림받고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자 지영이는 저에게 욕을 해대는데 전화 끊어버렸어요. 이후로 저는 그간 받아둔 증거들을 싹 모아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답니다.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던 남편이 난리를 치고 물고 늘어지고 어머니까지 오셔서 마구 항의를 하시길래 저는 증거들 다 제시했어요. 회사에 다 불겠다고 엄마까지 나섰고요. 어머니, 지금 너무 주제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혼 안 한다 그랬으면서 이러는 게 어딨냐고요? 어머니 아들이 며느리 친구랑 놀아난 건 눈 감고 안 보고 싶으시죠? 자꾸 이러시면 저 괘씸죄로 계속해서 더 돈 요구할 거예요. 어머니 아들 회사에도 다 불어버릴 거고요. 어머니는 결국 이런 부분에서 멈칫하시고 남편도 저한테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있겠나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걸어 지영이 년이 돈 없다고 악을 쓰는 걸 걔네 엄마한테까지 알려서 기어이 받아냈네요. 이런 일로 연락드리기 싫었는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요. 이번에 돈 안 주시면 저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사고 칠 것 같은데 그냥 이 돈 주시고 딸 뒤처리 하실래요? 아님 일 크게 만드실래요? 간만에 연락이 된 지영이 어머니는 이 소식에 기겁을 하셨고 어쨌건 본인 자식 편을 서서 뭐라 수습하시려다 결국 돈 주시고 연락 끊으시더군요. 그리하여 저는 이래저래 금전적으로는 없는 것보다 나은 돈 잘 받아 챙겨 이혼했고요. 지영이는 대학 동기인 친구한테 들은 얘기로 오죽 지인이 없고 뭐가 없으면 거기까지 연락이 가서 일자리를 소개시켜 달라 했다네요. 여하튼 상황은 안 좋은 걸로 알고 그 이후의 근황은 모르겠어요. 남편은 이혼하는 끝물에 저를 엄청 원망하는 듯 하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혼하면 안 되는 아주 극보수적인 시댁 집안에서 사람이 아닌 존재로 찍혀서 따로 나와 산다고만 들었어요. 뭔가 지원도 못 받고 험한 상황이 있을 걸 예상하니 이혼하기 싫었나 보죠. 그러니 더더욱 저런 꼴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앞일을 어떻게 할지 뭘 할지 정하진 않았지만 이혼으로 인해 생긴 돈이 얼마 있으니까요. 상처받은 마음은 돈으로 잘 치료하고 새 길을 살아가 보려고 해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아프신 분들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